쇼생크 탈출 희망은 감옥보다 강하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영화를 가져왔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꼭 쇠창살이 있는 진짜 감옥 말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옥, 실패라는 감옥,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 94년 개봉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영화죠. 근데 신기한 건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는 사실 흥행을 별로 못했어요. 극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영화야? 꼭 봐. 나 3번 봤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작품이에요. IMDb 역대 최고 평점 영화 1위.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감독은 프랭크 다라본트이고 원작은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의 중편소설이에요. 스티븐 킹이라고 하면 보통 공포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무서운 영화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이미 보신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줄거리부터 명장면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파트 1 억울한 누명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재판 장면으로 시작돼요. 주인공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 그는 젊고 능력 있는 은행가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 앤디의 아내와 그 아내의 애인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모든 정황이 앤디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총도 앤디의 것이었고 동기도 있었고 알리바이도 불분명했어요. 법정에서 앤디는 계속 말해요.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믿지 않아요. 결국 그는 종신형, 그것도 2번을 선고받아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이 장면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안 한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거짓말쟁이 취급받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을 안고 앤디는 감옥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트 2 쇼생크 교도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곳. 쇼생크 교도소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처음에 죄수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그냥 인격 모독부터 해요. 이름도 없어요. 번호가 이름이에요. 폭력은 일상이고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해요. 그 위에 군림하는 교도소장 세뮤얼 로터는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신앙인이에요. 벽에는 항상 성경 구절이 걸려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짓은요? 죄수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제거해버려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힘 아니면 지능. 앤디는 힘이 없어요. 키도 크지 않고 덩치도 크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매들이라고 불리는 폭력적인 죄수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앤디에게는 지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지능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파트 3 친구 레드 감옥 안의 중개인. 이 영화에서 앤디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앨리스 보이드 레딩, 별명은 레드예요. 모건 프리먼이 연기하는 인물인데요. 레드는 감옥 안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담배, 포스터, 술, 작은 도구들까지. 감옥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레드를 알고 레드를 통해 뭔가를 구하죠. 레드는 이 영화의 내레이터이기도 해요. 영화 전체가 레드의 목소리로 진행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모건 프리먼 목소리 자체가 이미 명작 아닌가요? 어느 날 앤디가 레드에게 다가와 말해요. 돌망치 하나 구해줄 수 있습니까? 레드는 피식 웃으면서 물어보죠. 그걸로 뭘 하려고요? 앤디는 말해요. 돌을 조각하려고요. 레드는 그냥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돌망치를 구해줘요. 이 돌망치가 나중에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구가 된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앤디와 레드는 그렇게 천천히 친해지기 시작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2사람이지만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파트 4 지능으로 살아남기. 앤디만의 방식. 앤디는 감옥 안에서 서서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요. 어느 날 교도관들이 세금 문제를 두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앤디가 그때 교도관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도관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죄수가 세금 상담을? 그런데 앤디는 은행가 출신이에요. 세금 구조, 합법적인 절세 방법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이후로 앤디는 교도관들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소문이 퍼지고 교도소 전체 교도관들이 앤디한테 재정 상담을 받으러 와요. 나중에는 교도소장 노턴의 불법 자금까지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앤디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앤디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 혼자만 편해지려고 쓰지 않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그게 이 영화에서 앤디가 정말 특별한 이유 중 하나예요. 파트 5 명장면 1 옥상 위의 맥주.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를 소개할게요. 죄수들이 교도소 옥상에서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 한낮에 따가운 햇볕 아래서 고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교도관 중 한 명이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요. 앤디는 그 말을 듣고 교도관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교도관이 반신반의하며 들어보니 진짜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앤디는 거기서 조건을 하나 달아요. 제 친구들한테 시원한 맥주 한 캔씩만 주세요. 교도관이 허락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죄수들은 옥상에 앉아서 맥주를 마셔요. 따가운 햇볕 아래서 그늘에 기대어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앤디는 자기 맥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냥 벽에 기대어 친구들을 바라봐요. 뭔가 뿌듯한 미소를 띠면서요. 그리고 레드의 내레이션이 나와요. 그 순간 앤디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져요. 맥주 한 캔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맥주 한 캔이 그들에게는 인간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들은 죄수가 아니라 그냥 일 끝내고 쉬는 사람들처럼 느꼈을 테니까요. 파트 6 도서관을 만들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앤디는 또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 쇼생크 교도소에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몇 권의 낡은 책이 전부였죠. 앤디는 정부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책과 예산을 지원해달라고요. 답장이 없어요. 그래도 앤디는 계속 써요. 일주일, 1개월, 6개월, 1년. 1년이 지나자 드디어 정부에서 반응이 와요. 얼마간의 예산과 함께 책 몇 상자를 보내줬어요. 앤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엔 일주일에 2통씩 편지를 써요. 몇 년이 지나자 쇼생크 교도소에는 정말로 근사한 도서관이 생겨요. 책도 있고 레코드판도 있고 심지어 GED 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까지. 죄수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기도 해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앤디가 편지를 계속 쓸 수 있었던 건 뭘 믿어서였을까요? 나중에 결국 뭔가 바뀔 거라는 믿음. 그게 희망 아닐까요? 파트 7 명장면 이 감옥에 울려 퍼진 음악. 이 영화에서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앤디는 도서관에서 레코드판 하나를 발견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수록된 아리아예요. 앤디는 그 음반을 들고 교도소 방송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교도관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요. 당장 나와, 문 열어. 하지만 앤디는 마이크를 켜고 레코드를 올려요. 그리고 그 음악을 교도소 전체 스피커로 틀어버려요. 운동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멈춰요. 걷다가 멈추고 일하다가 멈추고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레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 음악이 뭔지는 몰랐어요. 이탈리아 여자들이 뭔가를 노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아름다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어떤 새도 날아들지 못하는 곳에서 새처럼 자유로운 느낌.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 전체를 압축해놓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 그 억압적인 공간에서 잠깐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웠던 그 순간. 앤디는 이 일로 독방에 2주일 갇히게 돼요. 나왔을 때 친구들이 걱정해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모차르트가 같이 있어줬어. 여기서 라고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가리켜요. 그 한마디에 저 진짜 울었어요. 팔팔 진실을 알게 되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 영화 중반부 이후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요. 톰이라는 젊은 죄수가 쇼생크에 들어와요. 앤디는 토미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알고 직접 가르쳐줘요. 덕분에 토미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토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저 전에 있던 감옥에서 어떤 놈을 만났는데요. 그 놈이 술에 취해서 자기가 골프 프로 코치랑 그 부인을 죽였다고 자랑했어요. 그 부인이 누군가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앤디의 표정이 변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자기 아내 이야기거든요. 즉 앤디는 무죄였던 거예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앤디는 바로 교도소장 노턴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새로운 증언이 있으니 재심을 청구해달라고요. 그런데 노턴은 거부해요. 왜냐면 앤디가 밖으로 나가면 노턴 자신의 불법 자금 세탁이 모두 드러나거든요. 앤디는 그 자금 관리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턴은 잔인한 결정을 내려요. 토미를 탈옥 시도 혐의로 교도관에게 총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앤디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 이야기 꺼내면 도서관 없애버리고 독방에 가둬버리겠어. 이 장면이 저는 영화에서 가장 분노가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억울하게 갇힌 것도 모자라서 빠져나갈 기회마저 잔인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앤디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레드는 그게 무서웠다고 해요. 무너지는 것보다 조용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파트 2 클라이맥스 20년의 계획 폭풍 후 치던 밤. 자, 이제 이 영화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앤디는 처음부터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레드한테 구해달라고 했던 그 작은 돌망치, 그걸로 앤디는 무려 20년 동안 감방벽을 조금씩 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아주 조금씩 그 먼지를 산책할 때 바지 안에 숨겨 마당에 흘렸어요. 그리고 구멍이 생긴 벽 앞엔 언제나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처음엔 리타 헤이워스, 나중엔 다른 배우들 포스터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어요. 폭풍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빗소리가 모든 걸 덮는 밤. 앤디는 그 밤에 움직였어요. 포스터를 뜯어내고 벽 안의 터널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도소 하수구 파이프로 연결되는 길을 뚫어요. 그 하수구 파이프를 기어가야 해요. 500m짜리 오물 터널을요. 어둡고 좁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길을 앤디는 기어가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터널 끝에서 그는 밖으로 나와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앤디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게 마치 세례처럼 그를 씻겨줘요. 이 장면,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예요.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나온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도 그는 매일 조금씩 봤던 거잖아요. 발침 완벽한 복수 앤디의 마지막 카드. 탈출이 끝이 아니에요. 앤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단계도 준비해뒀어요. 그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뒀어요. 피터 스티븐스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교도소장 노턴이 세탁한 불법 자금을 그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탈출 직후 앤디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요. 그리고 노턴의 범죄를 담은 증거를 신문사와 경찰에 보내요. 아침에 교도소에서 난리가 나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노턴이 체포되려는 순간 그는 자기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앤디를 20년 동안 가둬뒀던 그 권력자의 마지막이에요. 앤디는 그 돈으로 멕시코의 작은 마을 지우아타네오로 가요. 그곳에서 작은 보트를 사고 조용한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레드에게 편지를 남겨놔요. 파티울레는 레드의 이야기, 희망이라는 이름의 편지. 시간이 흘러 레드도 가석방이 돼요. 근데 레드는 밖에 나와서 무너질 뻔해요. 50년 가까이 감옥에서 산 사람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던져진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혼자 방에 있을 때도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레드는 생각해요. 이 나이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앤디가 말해줬던 곳을 기억해요. 멕시코 지우아타네오 근처의 어떤 장소. 그곳에 돌멩이 밑을 봐라. 뭔가 남겨뒀다고. 레드는 그 장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돌 밑에서 편지와 돈을 발견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드는 그 편지를 읽고 결심해요. 나는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국경을 넘어요. 파트 12 마지막 장면, 푸른 바다 앞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레드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요.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고 작은 배 앞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요. 앤디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봐요. 말이 없어요. 달려가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이 장면에 대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거든요. 20년을 감옥에서 만났던 두 친구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푸른 바다 앞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영화가 끝나도 그 잔상이 한참 남아요. 파트 13,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 자,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야기해볼게요. 이 영화에서 감옥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 감옥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어떤 감옥을 의미해요. 실패했다는 느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느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 그게 다 우리가 갇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앤디는 뭐가 달랐냐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절대로 내면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맥주 한 캔이라도 나눠주고, 도서관을 만들고, 음악을 틀고, 그리고 매일 밤 조금씩 벽을 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영화의 전부예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살기 위해 움직이든가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든가. 이 영화는 말해요. 삶은 결국 선택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희망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앤디가 보여준 희망이에요. 오늘 쇼생크 탈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새롭게 감동을 받아요. 처음엔 탈출 이야기에 감동받고, 다시 보면 레드의 내레이션에 감동받고, 또 보면 배경음악에 감동받고, 이 영화는 볼 때마다 다른 걸 건드려요. 그게 명작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감옥 벽을 아주 조금만 파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답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이면 돼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